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 가기를. 네, 참 멋있는 노래죠.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른 것은 한 그룹주의 주가 자체가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거래가 재개된 지 이제 2년이 겨우 넘었는데요. 주가는 5배 넘는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코오롱 티슈진 1년 만에 주가가 5배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라고 잡아봤는데 오늘 화이트데이죠. 2025년 3월 14일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4년 3월 14일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5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신다면 그룹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퇴행성 질환을 대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제품이 바로 TGC, 우리에게는 인보사라고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정리를 해본다면 골관절염 치료제를 주로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 인보사, 우리에게는 TGC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 및 고관절, 골관절염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국내외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체에게 코오롱 티슈진은 뼈아픈 아픔을 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인보사 사태,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한 분들도 이 사태만큼은 익숙하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투약을 했을 때 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 9개월 만에 1,500건 이상의 시술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60개 전국 주요 병원에서 DC 통과를 받기도 했었던 치료제였는데요. 인보사 사태 관련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못이 되어 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주성분 자체가 연골세포다라고 기대가 됐는데 신장세포였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식약처에서는 2019년 4월에 인보사 제조 그리고 판매 중지 명령을 맺었고요. 거기에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CFO라든지 간부 3명이 검찰에 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됐고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기소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던 인보사 사태였는데 안전성 논란도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임원들은 구속 기소가 됐고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하지만 반전의 사태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2019년 5월에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던데 2022년 10월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인보사를 처방받고 나서 일부는 좀 실제로 골관절염이 완화가 됐다라는 내용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보사 사태는 다시 한번 부활의 여지를 맛보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임상 3상 추적 관찰이 종료될 수도 있다. 그리고 FDA 승인 자체도 2028년이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띄워주시죠. 추가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표한 이 코오롱 티슈진에 다 이유가 있어서 오른 것, 이 레포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신약 개발 리뷰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제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앞으로 티슈진은 인보사를 통해서 주가도 레벨업할 수 있고 실적 또한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함께 띄워주시죠.
여기에 최근에 들려온 이슈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직원 30명에게 부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한참 더 뛸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그 전승호 CEO를 최연소로 다시 한번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웅제약을 1조 클럽을 넣게 됐었던 신뢰맨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대표가 이렇게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코오롱 티슈진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부활로 인해서 코오롱 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지주사인 코오롱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티슈진으로 인해서 오늘 16%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진, 글로벌, 생명과학과 인덕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별을 켠 가운데 앞으로는 주가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살펴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대 증시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급도 완전히 180도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코스피는 개인만 선택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 증시랑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벌어지고 네. 있다라는 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연일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나쁘진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름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보통 이제 한 주간에 이제 그 주가나 증시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다면은, 보통 이제 금요일은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에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금요일 날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기도 하는데, 이번 증시를 좀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미국이랑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미국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나름 선방하는 걸까?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었어요. 니케이도 그랬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다른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제로금리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증시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고점 역시도 이제 갱신해주면서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잠깐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주봉상 차트로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좀 좁혀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증시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급락이 나와줬었는데 이 급락 이후에 대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증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고금리 리스크가 이제 터지면서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23년 내지 24년으로 가면서부터 증시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로 조정이 나온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때 고점을 다시 갱신해주면서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이건 뭐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21년도 고점 찍었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상승했던 게 이제 최근 흐름이었습니다. 뭐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증시를 바꿔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그렇지 못했어요. 뭐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도 있기는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제로금리로 간다 얘기 나오니까 저금리로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고금리로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조정이 나왔죠. 근데 반등을 줘봤자 어디까지 갔죠? 한 절반 정도 갔나요? 정고점은커녕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못 갔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작년에서부터 스멀스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이렇게 못 가는가? 뭐 미국은 그렇다 쳐도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갔는데 한국은 너무 못 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이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점점 제도적인 개선을 이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행보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금 면제 관련해서도 이슈가 이제 나와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탄핵이 된다 안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국 이제 국내 안에서도 좀 불안한 정서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기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한국 증시를 계속 떠나는 흐름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은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뭐 24년도 미국 증시 한창 날아갈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서 세금 문제도 불거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제 얘기됐던 뭐 상법 개정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서 또 못 올라갔던 게 정치적 리스크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못 올라갔었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을 해보자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죠. 미 증시를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세 상승을 한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해줄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연말 특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제 트럼프 당선되게 되면 관세 문제도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불경기 모멘텀이 서서히 이제 시작될 것이다. 연말 특수가 끝나기 때문에. 심지어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말 특수가 좀 더 심했던 게 관세가 이제 부과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이제 확정이 됐었으니까요, 트럼프가. 그래서 좀 소비를 땡겨다 쓴 것도 좀 심했습니다. 일단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 산타랠리니 크리스마스니 해가지고 할인도 많이 했는데 할인은 좀 고사하고서라도 내년부터 이제 관세 부과되면 물가가 엄청 올라가면서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갈 걸 우려되니까 미리 땡겨서 더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2025년도에 소비할 것까지도 24년도에 좀 땡겨 쓴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럼 25년 상반기부터는 보통 이제 그 전달 지표를 그 다음 달에 발표하기 때문에 2025년 1월 달에 발표하는 경기 지표들은 24년 12월 걸 발표해서 1월 달 건 아마 지표가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월, 3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슬슬 아마 삐걱거릴 것이다, 지표들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월부터 삐걱거리다가 좀 이제 상승이 둔화되다가 지금 3월부터는 경기 침체 얘기가 미디어에서 완연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 지표들도 슬슬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마 4월, 5월, 6월로 가면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도 경기 침체를 아예 그냥 대놓고 인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감수하고서라도 관세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창조적 파괴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증시가 어차피 맞아야 될 매 한번 무너졌다 가야 되는데 이걸 뒤로 더 미루게 되고 지금 더 상승을 땡겨다 쓰게 되면 뒤에 이제 나중에 나올 하락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약하기 전에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가자.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서 관세해야 될 건 하자. 이런 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의도가 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전 정권에 좀 많이 비난을 했던 것이 매를 안 맞으려고 원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때 한번 조정이 나왔었어야 돼요. 뭐 트럼프 입장도 그렇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증시가 코로나 팬데믹 때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고 이걸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을 빼는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2단계에서 돈을 더 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만 올렸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근데 이제 그게 옳다 잘못됐다를 뭐 따지기에 앞서서 트럼프는 그걸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눌러줄 때 눌러줘야 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긴축을 안 했다. 긴축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긴축할 때 제대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전 정권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 이거를 증시를 무너뜨려야. 근데 이제 한창 뭐 트럼프 한 임기 시작된 지 한 1, 2년 지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 정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빨리 초반에 무너져야 전 정권 탓을 할 수 있지.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맞을 매를 앞으로 이제 땡겨가지고 얼른 맞고 끝내려고 하는 입장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실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시장 심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증시 무너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실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성장통이다. 겪어야 될 리스크다. 이렇게 좀 인정하고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가 앞으로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미증시가 이제 안 좋은데 한국 증시 왜 안 좋은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예를 들어 드리면 코스피나 우량주 위주로 큰 손해, 큰 물량들, 큰 돈들이 먼저 진입을 시작하고 왜냐면은 작은 그 기업들이 시총이 작은 쪽은 사실상 진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 쪽으로 우량주 쪽으로 먼저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소형주로 가거든요. 이걸 국가로 따져보면 미국이 지금 우량주예요. 그럼 우량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갈까요? 중소형주에 해당되는 그 외 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들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한국은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으로 한국은 나름 선방을 하고 다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저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도 한국 주식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가 됐다 조언 드립니다. 네,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관계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쪽으로 넘어오신다면 앞으로 화려한 부활을 한국 증시에서도 맛볼 수 있겠다라는 점 기대가 되는데 종목 한 가지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재 초이스 오늘 시총 7위까지 올라온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움직이니까 전반적으로 그룹주 차원에서도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긍정적으로 정말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아무래도 뼈아픈 과거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거 봐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 티슈진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거시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장은 미리 좀 땡겨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경기라든지 물가도 지금 잡히고 있거든요. 이번에 CPI랑 PPI,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모두 발표됐는데 전달 대비해서 모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연하죠. 뭐 관세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기대 인플레는 어디까지나 기대 인플레입니다. 네. 실제 인플레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기대 인플레가 실제 물가도 올리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관세 때문에 그렇게 치솟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는 관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되면 기대 인플레도 다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유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더 떨어졌어요. 그럼 다음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수는 또 어떨까요?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2월 달
3월 달에 이제 2월 달 걸 발표한 거니까 지금 현재 3월 유가는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4월 달에 발표되는 CPI, PPI는 더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물가는 안정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간다는 핑계로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5월 달에 3월은 동결할 것 같긴 한데 5월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땡겨질 것이다. 빨라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혹은 혁신업종 쪽으로 저는 수급이 몰리고 있다고 보여져요. 오늘 로봇주들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AI, 로봇, 제약바이오 쪽으로 혁신업종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자 보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흑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기업들로 수급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그리고 혁신업종 특성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거품이 정말 많이 끼는 경향도 있어요. 뭐 코오롱 티슈진이 그렇다, 이게 안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단계가 아닌데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이익, 순이익 지속적으로 엄청 적자 내고 있는데 아직도 적자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은 이거 안 올라갈 것이라고 보느냐?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받는 와중에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완전 주인공격으로 급등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제약바이오 섹터 환경이 긍정적으로 갖춰진 상황에서 이렇게 대장격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쉽게 꺾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서 다른 종목을 투자하기를 좀 더 권장드리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더 갈까라고 보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소 위험하니 이익이 제대로 나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어떤 주식들을 볼 것이냐. 조금 덜 공격적인 종목이지만 충분히 공격성을 띌 만한 종목 중에 하나고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앞으로의 이익 모멘텀도 굉장히 큰 기업. 결국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입니다.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이미 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플랫폼 기업으로 또 유명한 게 이제 리가켄 바이오. 네. 이제 이런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또 뭐 ABL 바이오. 우리가 이제 플랫폼 3대장이라고 알테오젠, 리가켄, ABL 바이오를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4대장까지 간다, 뭐 더 껴준다 그러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막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 종목 역할을 해주는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장격인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그 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구조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듯이 좀 그런 개념으로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그룹주의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런 점을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올해 상반기에 또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엄청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AICR부터 해가지고 폐암학회, 그 다음에 암학회 AACR이 있고 그 다음에 간암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아스코 정말 그쵸. 유명하죠. 아스코까지도 네. 이제 6월달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암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5개인가 6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3월인데 상반기에만 5-6개가 지금 박람회가 잡혀 있다는 거는 매달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제 따져봤을 때 맨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폐암학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나 비소세폰 폐암 치료제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보로노이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썼죠. 네. 이런 이유가 이제 폐암학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학회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좀 외면받고 있었던 뭐 항암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은 간암학회가 이제 중순 정도 한 4-5월 정도에 이제 들이닥치면서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의 화려한 부활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바이오 학회 모멘텀을 받아서 바이오 전반적인 기대감 갖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윤재 초이스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 HD 현대인프라코어, T-로보틱스 들고 오셨는데 재건 쪽과 이제 로봇 쪽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요새 로봇 종목들이 좀 화려한 시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지 궁금한데 오히려 시세가 나왔으니까 좀 틀어볼게요.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초이스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좀 반대로 했습니다. 틀렸어요? 계속 제가 이제 엇박하게 끌어드리는데 네. 원래 평소에는 시세 나온 거를 비초이스로 했었는데 예. 오늘은 좀 다르게 시세 나온 걸 초이스로 해봤습니다. 대표님의 머릿속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비초이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어떤 이유에서 좀 비초이스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지. 근데 들고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그렇죠. 이유였을까요? 일단 제가 이전에 현대건설기계나 전진건설로봇, 두산바켓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푸틴도 그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좀 이 휴전 협정에 있어서 마찰이 좀 빚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젤렌스키랑 트럼프랑 다시 만나기로 이제 약속이 된 상황이고 계속해서 휴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따로 혹은 미국 입장에서 따로 이제 우크라이나랑 만나든지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든지 이런 식으로 3자 간에 이제 다 같이 만나는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합의를 계속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의 마찰이 정말 좀 화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좀 약소국의 서러움이다 막 이런 언급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푸틴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뉘앙스를 좀 해석해 보면 완전히 이제 좀 시원하게 빨리 휴전으로 나가자 이렇게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일부러 좀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좀 얻어내고 싶어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너무 시원하게 그냥 그래 휴전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좀 얻어내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만족할 만큼 못 얻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시니컬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 이제 뺏기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보니 좀 계속 이제 그 휴전 협정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합의를 좀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도출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마찰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종전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마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이나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불경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인프라 정책을 해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종전이 돼야 인프라 정책을 쓸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뭘 지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부시면 어떡해요. 기껏 지어놨는데. 그래서 종전이 깔끔하게 진행이 돼야 각국 인프라 정책들이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제 종전이 그렇기 때문에 전 결국엔 갈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 안에서 마찰이 있다 보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방산주를 들어가는 건 좀 늦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종전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장기적으로는 방산이 물론 방위비가 올라가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사이클상 다시 재건주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를 비초이스지만 들고 왔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원래 건설기계 쪽의 수급이 더 좋았는데 이번 파동 때는 현대인프라코어 쪽의 수급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중국 발수에도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주력인 불도저를 포함한 건설기계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도저도 건설기계 쪽에서 필수적으로 당연히 이제 쓰일 수 있겠고 원래 기존에 엔진 부분의 이익이 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었는데 건설기계 부분이 막 적자를 보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재건이라든지 인프라 산업이 부흥하게 되면 이런 건설기계 쪽도 다시 한번 또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돌아오고 이익에 좀 모멘텀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전환이 되게 되면은 파동 자체도 더 크게 나올 만한 종목이라서 현대인프라코어가 이제 재건 기대감이 나오고 인프라가 확장될 걸 기대하다 보니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1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재건 말 그대로 종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등락이 꽤 셉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이게 꽤나 출렁임이 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첫 파동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일단 담아놓고 2차, 3차 파동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조정 나올 때
매수 기회로서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립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이제 방산해서 재건 쪽으로 모멘텀을 다시 한번 옮겨볼 타이밍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만큼은 시세가 나오는 쪽으로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만한 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로봇은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설명을 그렇죠. 드려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올 게 없더라고요. 네, 다 얘기를 해드린 것 네.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직 안 드렸는데 괜찮은 거를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던 로봇주들 대비해서 시총이 좀 작습니다. 제가 시총 높은 로봇주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런 혁신업종들은 시총이 높은 기업들부터 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혹은 대기업의 지분 투자나 대기업 휘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혁신업종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아직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업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 업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익이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는 단계에서 망하거나 고꾸라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산업이 꼽히기 시작하면 결국 이제 제대로 올라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소형주들이 탄력성 측면에서 이 업황이 개선되는 그 흐름에만 잘 맞추면 상승률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근데 저는 로봇은 이제 상승 흐름을 탈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서 뭐 이전에 레인보우나 두산로보 이런 종목들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그 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고영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로봇 섹터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라 이번에 이제 T로보틱스를 들고 왔고요. 이제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 역할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 여전히 삼성의 지분 투자 그리고 삼성 휘하로 이제 귀속이 됐기 때문에 삼성발 수혜를 받으면서 로봇 사업의 시너지가 날 걸로 기대되다 보니 대기업 자본이 들어갔고 대기업 투자를 받으니 당연히 대장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SPG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이 협업을 하는 기반으로 제가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높은데 같이 좀 따라갈 만한 주식으로서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근데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물류자동화 로봇 개발 협력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T로보틱스랑 SPG랑 조금 결이 다른데 SPG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짜 그 로봇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고 T로보틱스는 로봇도 로봇인데 스마트 팩토리 물류자동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T로보틱스가 조금 더 빨리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카테고리가 협동 로봇이나 물류자동화나 다시 말해서 공장,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이는 게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수요가 이쪽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류자동화 로봇 개발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통해 자동차 부품 이송용 AMR 협동 로봇 출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들을 이제 자동으로 이송시켜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 물류나 공장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 자동화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고 횡보 이후 추가적인 상승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로봇주들이 급등할 때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이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T로보틱스의 이런 후발적인 급등은 충분히 우리가 첫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시세라 이번에 첫 시세가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저는 뭐 고점에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시총이 지금 뭐 2,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해 봄직합니다. 적자 보는 기업 뭐 아까 전에 코롱 티슈 안 좋게 얘기하더니 적자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력 그다음에 추후의 기대감으로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안정성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즈, 유일로보는 SK 쪽이잖아요. 그래서 SK 투자 들어가는 유일로보나 LG 투자 들어간 로보티즈, 그다음 뭐 두산의 두산로보, 그다음에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 이런 대기업들 투자 들어간 이런 4개, 5개 기업들, 고영 이런 쪽이 당연히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도 그런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면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볼 만한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대신 리스크는 좀 더 큰 종목으로서 편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님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늘 이 시간에 많이 홍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고 오신 종목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 발 좀 늦게 움직인 종목인데 이 종목 앞으로도 기회를 보셔라 라는 관점에서 들고 오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전반적인 종목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도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대표님의 초이스는 T-로보틱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들 알려드릴게요. 지금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 전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가 지금도 계속 내용 올려주고 계신데 WCP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10% 해피아이님의 종목이고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반등이 가능하긴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우리가 유추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은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업 분석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내년 정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이제 WCP가 추가적으로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긴 하지만 흑자 전환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천억이 안 돼요.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PER 한 17배 정도면은 사실 이제 뭐 고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다시 올라가 볼 만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가져가는 건 괜찮겠으나 비중을 너무 이제 많이 들고 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비중을 보니까 한 10%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사실 뭐 26년도 뭐 이제 넘어가고 이러면서부터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WCP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2028년도까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익이 26년도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뭐 28년도, 27년도는 또 이게 적자로 다시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물론 전망치긴 하지만요, 추정치지만 좀 불안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익이 났다가 적자가 났다가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기업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는 WCP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무너진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주식들로 저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차근차근 이제 갈아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뭐 이걸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12,000원에서 8,000원대면 저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무너졌다라고 해석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비중만 좀 줄이셔서 잔량으로 내년까지 좀 보시고 내년에 이제 주가가 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완전히 좀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량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네요. 정수님의 종목이고요. 동진 세미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0원 20%. 매도가는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될까요? 감을 못 잡겠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이 기운을 펼쳐내고 있는 것 같은 게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GTC 기대감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동진 세미캠도 오늘 7, 8%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앞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네. 결국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고 지금이 안 좋지만요.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되고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 시장은 이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그때 이제 올라갈 만한 섹터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자동차라든지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AI 같은 혁신 업종들이 또 움직여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동진 세미캠도 그동안 조정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기술적 반등 역시도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익을 보고 계시기도 하고 어디까지 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입장이다 보니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자면 일단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고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고 반등 주는 자리에서 이러한 이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저항을 맞은 이유는 저는 이 맨 위에 있는 갈색 선이 적갈색 선이 이제 이동평균선 200선입니다. 200선에 이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타는 구간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재차 올라가면서 200선을 뚫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이때 고점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 위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가격이 대략 33,600원이니까 33,000원 혹은 그 위로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져요. 뭐 기업을 보더라도 이익이 상당히 준수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시총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작년 이제 실적 대비해서 뭐 올해 또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작년 역시도 이제 준수한 영업이익과 순이익 성장세가 23년 대비 24년 이루어졌어요. 23년도가 조금 살짝 조정이 나왔던 이익이 좀 꺾이는 해였는데 24년도부터 다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주가 조정도 충분히 겪고 나서 회복되는 국면에서 주가가 튀는 거라 주가가 튀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안정성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3,60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좀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주봉상 120선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주봉상 120선 저항을 맞은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다시 또 요 근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또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회색선이에요. 여기 보이시는 요 회색선이 이제 주봉상 120선인데 여기 근처까지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33,000원 정도 구간입니다. 요 구간 정도 가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 잔량은 120선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3,000원 부근에서 반매도, 34,500원? 요 이제 주봉상 120선을 돌파하고 나서까지 그 위로 얼마나 튀는가를 노리는 잔량으로 욕심을 내는 구간을 가져가 보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지만 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통신장비 섹터이자 요새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 내주고 있는데 솔리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님의 종목이고요. 평단가는 7,300원,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매도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솔리드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욕도 그만큼 많이 먹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왜냐면은 이제 잘 간다 했고 기업도 실제로 괜찮았고 그렇죠. 이익도 잘 나왔는데 뭐 모멘텀이 잘 없으면은 시장 영향에 따라서 많이 휘청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도에도 좋다 그랬고 22년도에도 좋다 그랬고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에도 뭐 괜찮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대비해서 뭐 22년도 이렇게 주가 최저점 뭐 찍어버리고 뭐 회복한다 싶다가도 24년도 또 다시 고꾸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제가 또 이제 욕도 많이 먹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뭐 올해 돌아오긴 했는데 뭐 어쨌든 다시 올라가긴 한다. 제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이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200선이랑 150선이 지금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는 이 구간에서 주가는 또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뭐 120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고 완연하게 슈팅이 나오고 딱 눌림목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이제 매물대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지지까지도 확인시켜주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때부터도 뭐 좋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 뭐 지지 저항 라인이었어요, 매물대. 그리고 떨어지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죠. 못 뚫습니다.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여기 부근에서 저항 한번 맞았죠. 근데 뚫고 나서 지금 여기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단계라 오히려 저는 눌림목 매수 찬스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솔리드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은 계속 좋았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 뭐 21년도부터 해서 흑자 전환 시작하면서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도 61억, 286억, 360억으로 계속 늘어나니 아니 실제로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전망치도 계속 좋은데 제가 안 좋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좋다고 했는데 주가는 뭐 이제서야 반응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잠깐 좀 주춤했습니다. 이익 캐파가. 그리고 25년도부터 다시 또 이제 이익이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25년 올해에서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 또 500억대 영업이익도 기대하고 있는 단계예요. 400억대 이제 순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통신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5G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파급 효과가 크진 않았어요. 이제 6G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 통신망 자체도 결국에는 AI가 기반이 돼야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건데 AI가 그동안 간다 하면서 코로나 터져서 무마되고 그 다음에 좀 육성 좀 해볼까 했더니 금리 올려가지고 또 AI 혁신 업종들 또 뭉개지고 이제서야 이제 코로나도 없고 또 저금리로 가기도 하고 AI도 이제 제대로 본격화되는 시점이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도 이제 원전도 그래서 부각받는 건데 데이터 센터 원전 부각받으면 당연히 그 다음 통신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자율주행한다고 요즘 난리인데 통신망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자율주행이고 중간에 버벅거리면 사고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5G 뭐 이런 6G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빨리 개화돼야 이런 쪽이 이제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AI가 이제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는 이런 기점에서 솔리드는 장기적으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눌림목 신규 진입을 노려봐도 좋을 만한 눌림목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고 있다면 뭐 수익 중이시라면은 적절히 분할 매도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 저는 욕심을 조금 더 내보는 게 어떨까. 뭐 전략 매도는 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리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봐드릴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이고요. 하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0원에 7%. 며칠 전에 다른 걸 손절하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최근에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종목이 아무래도 에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고 들어가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표님의 의견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림 제가 얼마 전에 어디죠? 갑자기 도산공원 그쪽을 이제 가다가 하림 건물을 한번 봤어요. 네. 이 건물이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옛날에 이제 하림 사옥 관련해서 강남에 있는 사옥 관련해 말이 많았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휘어져서 뻥 뚫려 있어서 빗물이 이렇게 더 휘몰아쳐가지고 빠르게 내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그거 실험했는데 물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답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닭고기 하면은 하림이 1등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예전에 이 업계에서 일했던 분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닭고기 등급으로 따지면 유명한 이 기업을 또 얘기하면 또 안 좋게 얘기하는 거라 상장 기업 다른 닭고기 기업들도 있어요. 비교했을 때 하림이 품질이 제일 좋다. 넘버원이다. 네, 넘버원이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용가리 너겟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은 기억이 나는 네. 브랜드인데 어찌됐건 이제 미국에서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테마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하림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뭐 KC피드가 맞는지 모르겠네. KC피드가 맞을 겁니다. 예, 차라리 이제 KC피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이제 계란값이 폭등해가지고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수입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이런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KC피드가 더 수혜를 보지
하림이 수혜를 본다? 이거는 좀 저는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식품주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림이라는 게 자체가 요즘에 삼양식품을 기반으로 해서 뭐 불닭볶음면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 성공하고 있는 단계라 예전에 뭐 두부로 유명한 풀무원이라든지 뭐 하림 같은 이런 기업들도 확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지금 에그플레이션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좀 핀트가 잘 벗어나 있다. 그건 테마로 충실하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안정성을 따진다고 뭐 하림을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매매에 접근하는 결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테마로 보실 거면 KC피드 같이 색깔이 확실한 걸로 들어가시되 리스크는 감당해야죠. 근데 이제 하림은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려요. 그냥 뭐 어중간하게 돼버립니다, 투자가. 그래서 차라리 소액으로 KC피드 같은 걸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든지 아니면 하림을 에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걸로 들어가셨다면 네.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음식료 sek터 중에서 종목 교체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뭐 근데 음식료로 들어가신 거라고 하면은 하림은 괜찮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테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KC피드 같이 아예 색깔을 그렇게 제대로 가져가는 게 맞고 에그플레이션으로 그런 테마로 들어가는 거 하림은 전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냥 음식료로 보셨다라고 하면 홀딩 하시되 테마로 들어가신 거라면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KC피드 같은 걸로. 근데 그것도 저는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이제는 투자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까지 살펴봤습니다. 졸파고 TV님께서 지금 이 내용까지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매크로 이벤트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FOMC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학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에서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어느 정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깜짝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면 아마 시장이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심리가. 왜냐하면 불경기를 제대로 인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러면서 지레겁을 먹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금리 인하? 좋아 하면서 시장이 그냥 바로 반응해서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빠르게 급등할 건데 한 번 더 떨어졌다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결론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동결이 돼도 그렇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연준의 발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그 동결한다라는 포커스보다는 그 연준의 발언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비둘기적으로 발언하느냐, 매파적으로 발언하느냐,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바이오 학회도 꾸준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힘드신 분들 주말 사이에 좀 푹 쉬다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